공장 이전해서 정신없지? 물품 정리하느라 정신없죠. 그래도 새로 들어온 설비가 많아서 일하기는 예전보다 좋아요. 참 배관 좀 손봐야 될 것 같던데? 아, 그 포장 작업장 말씀하시죠? 보긴 봤나 보네. 제가 지금 들어가니까 지금 제가 처리할게요. 아, 오케이. 그럼 나는 저기 계량 작업장 한번 둘러보고 갈게. 네. 정비 작업 절차서도 준비 안 됐는데 무작정 작업해도 되나 모르겠네. 자, 작업 시작해 볼까? 누구야? 어딨어? 어서 나와!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간과했다. 부대찌개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죠?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던데. 결혼 준비 잘 돼가? 이게 생각보다 할 게 많더라고요. 그날 시간 되시죠? 이거 당연하지.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갈 거야. 갔다가 오랜만에 영화 한 편 같이 보고 오려고. 잘하셨어요. 꼭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그럼. 요즘 이 안전밸브 기능 검사는 잘 되고 있나요?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 바닷물의 점성이 높아서 밸브가 고착될 우려가 있거든요. 에이, 우리 공장 설비가 좀 연식이 돼서 그렇지 이때까지 작은 사고 한 번 난 적이 없어요. 괜찮아. 에이. 그쵸? 사고는 늘 나와는 무관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영상이 또 새고 있네? 고친 지 얼마나 됐다고. 나 참. 이거 또 플레이지 문제인 것 같은데? 나 이번에 단단히 장가줘. 어디서 새어나와, 새어나오게. 어떡하지? 반복되는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안녕하십니까, 장예은입니다. 위험물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사례들을 만나봤는데요. 대부분의 사고가 화재, 폭발, 누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험물은 잘못 취급할 경우 사업장 내부는 물론 외부의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물이라 함은 상온, 상압에서 대기 중에 산소나 수분과 쉽게 그리고 격렬히 반응하면서 짧은 시간에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질, 그래서 화재, 폭발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위험물 작업은 이러한 위험물, 그러니까 폭발성, 물 반응성, 자기 반응성, 자기 발열성 물질, 자연 발화성, 산화성, 인화성 액체 고체, 인화성 기체,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위험물은 제조, 저장, 취급하는 공장이나 창고, 주유소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물 작업 사고의 대부분은 관리소홀로 발생하며 화재 확산이 쉽고 2차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특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화재나 폭발로 인해 발생한 유독물질은 작업장 근로자는 물론 인근 지역 주민, 나아가 환경 생태계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한번 발생하면 그 재해 정도가 심각해서 잘못된 위험물 작업은 중대 산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물 작업 중에 사고로부터 안전을 지키려면 내가 취급하는 위험물질이
어떤 종류인지부터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는 위험물질은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험물 작업 현장으로 가서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어떤 원인에 의해 주로 재해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은 위험물 작업이 이뤄지는 사업장입니다. 각 설비가 가동 중인 가운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과연 어떤 위험 요인이 숨어 있을까요? 찾으셨나요? 여기 보시면 해당 물질 안내와 함께 화재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화재는 위험물 작업 현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위험 요인입니다. 실제로도 위험물 작업 재해를 분석해보면 화재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누출과 폭발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앞서 만나본 재해 사례들이 다시 등장했는데요. 화재와 누출, 폭발 등의 다양한 위험 요인이 드러난 사례들이었죠. 무엇이 문제가 되어 재해가 발생했는지 각 사례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페인트 제조 공장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페인트와 같은 인화성 액체를 다루는 장소에서 화기 작업을 진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절단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인화성 액체에서 나오는 인화성 증기에 점화되어 폭발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페인트 용기인 플라스틱 용기 때문에 화재가 더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을 통해 위험성을 파악하고 보수작업 절차서에 따라 작업하였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합성수지 제조시설 폭발 화재로 여러 사상자가 난 사례였는데요. 소화용수와 함께 페놀이 누출되기도 했죠. 보통 반응성 물질은 취급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면 반응 폭주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반응기 냉각과 반응 억제제 투입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사례 속에 등장했던 작업자가 반응물 점성 때문에 안전밸브 작동 상태를 걱정하던 모습 기억나시나요? 그의 말처럼 슬라이딩식 안전밸브의 불완전한 작동도 사고를 부른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응 폭주에 대비한 위험성 평가가 부족하였으며 적절한 비상 정지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것도 재해 발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연결 배관 파열로 염산이 누출된 사고였는데요. 잘못된 부식성 물질 취급에 관한 재해 사례였습니다. 우선 설비 유지 보수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할 수 있겠고요. 누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염산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밸브 보수 작업을 진행한 것이 다량의 누출을 부른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례들에서 확인했듯 대부분의 위험물 작업 재해가 손쓸겨를 없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데도 부주의한 습관과 안일한 대처로 인해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 작업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특성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성질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 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우선되는 사항일 텐데요. MSDS,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통해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MSDS에는 대상 물질의 명칭, 구성 성분, 취급 주의사항, 위험성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투입 전에 MSDS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꼭 알려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MSDS 작성과 검토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을 취급할 땐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업 시 주의해야 될 점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지켜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를 취급할 때는
물 접촉 방지를 위해 완전 밀폐 용기에 저장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장소에 보관해야 됩니다. 위험물을 액체 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 등을 사용하여 주입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작업해야 됩니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전기기계나 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안 되고요. 특히 밀폐 공간에서 인화성 액체로 스프레이 도장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 농도가 폭발 하한계의 25%를 넘지 않도록 환기시켜야 하며 스위치와 콘센트 등은 외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방폭 인증을 받은 전기기계 기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물 취급 시의 주의사항은 해당 물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르니까요. 해당 물질에 대한 정보와 안전수칙은 반드시 작업에 투입되기 전에 숙지해야겠죠. 그럼 이제 위험물 작업의 안전수칙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수칙.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개인 보호구. 취급하는 물질의 성질과 상태, 취급 조건 등을 고려하여 보안경, 장갑, 장화 등에 적합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 줍니다. 위험물 작업은 화재 폭발의 위험이 큰 만큼 화기 사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 아크, 고온 등을 발생시킴으로써 점화원이 될 수 있는 화기나 기계, 기구 및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정비나 운전을 위하여 화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엔 사전에 가연성,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소화기 비치 등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유리와 같은 위험 물질이 들어있는 배관, 탱크, 드럼 등에 대한 용접, 용단 작업은 반드시 내부의 물질을 제거한 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물 제조 및 취급하는 장소에는 건축물의 규모, 넓이,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한 소화 설비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곳 사업장에는 어떤 소화 설비가 있는지 볼까요? 가연성 액체를 취급하는 곳이라 유류 화재용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네요. 소화기는 이 같은 유류 화재용 외에도 일반 화재용, 전기 화재용 등이 있습니다. 발생한 화재의 종류에 적합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만 실제 상황에 사용할 수 있겠죠? 평소 점검도 철저히 해야 하고요. 위험물 작업은 설비의 안전도 무척 중요합니다.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엔 바닥, 벽, 기둥, 지붕 등의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위험물이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 처리를 해줘야 하고요. 배관의 밸브, 스위치, 버튼 등에는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분명하게 표시하여 잘못된 조작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등을 저장하는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엔 누출 확산을 막기 위해 방유제를 설치해야 하고요. 화학 설비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반응기, 배관 등에서 압력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 압력 이하에서 압력을 배출하기 위한 안전 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험물 작업의 위험 요인과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위험물 작업은 말 그대로 관리 소홀이나 조그만 실수만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위험한 작업이라는 점,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화약고와 같다는 점, 다시금 새겨보는 시간이었죠. 한 번에 큰 재해가 있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나 징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 안전을 강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법칙 중 하나인데요. 위험물 작업은 특히나 작은 위험 신호에 한 번이라도 작업을 멈추고 안전수칙을 이행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많은 편입니다. 익숙함과 반복됨 속에 자리한 안전 불감증을 걷어내고 작은 위험 신호에도 즉각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곧 안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보았다면 현장에서 바로 제거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조심하고 나 자신부터 먼저 실천할 때
안전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산화성 고체로 이루어진 제1류 위험물은 대부분 산소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해 시엔 산소를 방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인류 위험물은 분해 시에 연소 요소의 하나인 산소를 만들어내므로 화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1류 위험물인 염소산 칼륨 그리고 촉매제로 작용할 이산화망간을 섞어서 넣고 한번 가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열함에 따라서 기포가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100% 산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산소 포집이 끝난 집기병을 실험대 위에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집기병에는 100% 순수한 산소가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이류위험물로서 유황을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불꽃을 내면서 연소할 텐데요. 자, 공기 중에서는 이렇게 파란색 불꽃을 내면서 연소하는데 100% 산소 안에서는 어떻게 타는지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기 중에서 탈 때하고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실험으로서 나무젓가락을 한번 태워서 불씨를 만든 다음에 불을 끄고 다시 그 나무젓가락을 100% 산소 속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끄고 꺼진 상태에서 한번 나무젓가락을 100% 산소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불이 붙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류위험물은 열분해 시에 화재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산소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자, 제1류 위험물은 열을 가하는 것 외에도 작은 충격이나 마찰에도 쉽게 산소를 방출하게 돼서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도와주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인류 위험물의 하나인 과산화나트륨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과산화나트륨을 휴지에 넣고 돌돌 말아준 다음에 비벼주게 되면 마찰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휴지 가운데에는 지금 과산화나트륨이 있습니다. 한번 마찰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단순히 마찰력만으로 불이 붙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앞서 인류위험물은 다른 가열물의 연소를 도와주는 그런 조연성 물질로 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자, 그 중에 인류위험물로서 과산화나트륨과 그리고 이류위험물로서 정린 두 가지 물질을 가지고 혼촉 발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준비된 호일에 과산화나트륨 약간량을 덜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이류위험물로서 정린 약간량을 또 역시 덜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면 인류위험물로서 과산화나트륨 그리고 이류위험물로서 정린 두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호일에다 충격을 줘서 발화 폭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서 보셨듯 인류 위험물뿐만 아니라 육류 위험물까지 각 위험물들은 서로 섞이거나 같이 두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류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 기준을 알아두시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연성이자 강산 화재인 인류 위험물은 반응성이 풍부하여 열, 충격, 마찰에 의해
스스로 많은 산소를 만들어내며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 물질입니다. 따라서 소화 시에 외부에서 산소를 차단해도 소용이 없겠죠. 이때는 온도를 낮추어 소화하는 냉각 소화가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인류 위험물 중 무기 과산화물류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면 격렬하게 반응하므로 마른 모래 등으로 질식 소화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물과의 접촉은 피해야 하겠죠. 가열, 충격, 마찰, 그리고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는 인류 위험물. 환기가 잘 되는 찬 곳에 저장해서 열원과 근원적으로 분리해 놓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제2류 위험물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고체입니다. 그만큼 연소하기도 쉽고 연소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르죠. 연소할 때는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것도 있고 폭발 시에는 많은 열과 빛을 내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조그마한 불티에도 불이 붙기 쉬운 물질 가연성 고체.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옛날 사진관에서 플래시 역할을 하며 번쩍이는 성광과 함께 팡 터지던 분말. 그것이 바로 2류 위험물 중 하나인 마그네슘입니다. 터지면 눈앞이 잠시 컴컴해질 정도로 굉장히 밝은 빛을 내던 것. 직접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에 마그네슘을 준비했습니다. 마그네슘을 일정량 절단한 후에 불을 붙여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적은 양인데도 아주 환한 빛을 내며 빠르게 연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로서 낮은 온도에서도 연소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또한 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와 혼재 시 마찰이나 충격으로 인해 연소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기 2류 위험물인 유황과 1류 위험물인 염소산 칼륨을 준비했습니다. 자, 준비된 시약을 사발 안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사발 안에 준비된 시약을 넣어준 후에 잘 혼재시켜 주겠습니다. 자, 잘 혼재시켜준 후에 충격을 줘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쉽게 폭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2류 위험물의 성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되기 쉽고 연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건 실험에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철분이나 마그네슘 같은 금속 분유는 물 또는 산과 접촉하면 열이 발생하죠. 또 2류 위험물 중에는 연소 시에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것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빛과 열을 내며 연소하는 제2류 위험물은 소화 시 다량의 물로 소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속분의 연소 시에는 물은 오히려 화재를 확대시키는 위험이 있으므로 포나 마른 모래로 질식 소화를 해야겠죠. 저온에서 쉽게 발화하는 2류 위험물, 불티나 불꽃, 과열은 금물인 것 기본이겠죠. 또 보관 용기의 파손으로 위험물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고, 산화제와의 접촉은 피하고 금속 분류는 물과 산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셨죠? 이렇게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를 하고 물과 접촉하면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바로 제3류 위험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제3류 위험물은 황린을 제외하고는 대기 중의 상대 습도에 의해서도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여 연소하는 것이 많으므로 대단히 위험성이 높은 물질인데요. 실험으로 3류 위험물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죠. 자, 물과 접촉하면 발화하는 3류 위험물. 자, 제 손에 들려있는 것이 그 3류 위험물 중에 하나인 나트륨입니다. 방금 물과 접촉하면 발화가 된다고 하였는데 왜 물속에 두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것은 물이 아니라 바로 석유입니다. 자, 이 나트륨은 공기 중의 수분과도 반응해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유나 경유 및 파라핀 등의 보호액 속에 저장해야 됩니다. 특히 나트륨을 보관할 때에는 나트륨이 보호액 표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나트륨이 보호액에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그렇게 보관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물과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자, 나트륨과 물과의 반응성 실험을 위해서 야외로 나왔습니다. 물이 채워진 비커가 있고요. 그리고 나트륨을 준비했습니다. 이 물 속에 나트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과 반응해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지요. 이제 연기가 나면서 불이 붙다가 수소가스를 발생하면서 폭발하게 됩니다. 자, 제3류 위험물은 물과 반응하면 다양한 가연성 가스를 발생합니다. 앞선 나트륨 실험에서는 수소가스가 발생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탄화칼슘과 물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비커에 물을 좀 준비를 하고요. 탄화칼슘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커에서는 기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아세틸렌 가스를 시험관에 포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포집된 가스에 불을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이 아주 잘 붙는 가연성 가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류 위험물의 공통성질을 정리하면 물과 접촉하면 발열 또는 발화하는 금수성 물질이고 공기나 물과 만나면 자연 발화하는 자연 발화성 물질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화재 시 황리를 제외하고는 물을 사용해서 소화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팽창 질성이나 팽창 진주암 같은 1000배 이상 팽창하는 돌가루를 사용하여 산소와의 반응을 차단하는 질식 소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황린의 경우엔 자연 발화성 물질로서 말 그대로 자연 발화의 위험이 크므로 물속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물과의 접촉을 금해야 하는 3류 위험물의 특성상 용기의 파손, 부식을 막고 누설 등에 주의하고 보호액 속에 저장할 경우 위험물이 보호액 표면으로부터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많은 양을 저장할 경우 희석제를 혼합하거나 소분하여 저장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물질이 바로 제4류 위험물들입니다. 4류 위험물들은 인화성 액체로 석유류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휘발유, 경유, 등유, 아세톤 등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만큼 화재 위험 또한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류 위험물이 더욱 위험한 건 대단히 인화하기 쉽다는 사실 외에 공기보다 무겁고 공기가 약간만 혼합되어 있어도 연소하기 쉬운 유증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실험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건 주로 여성분들이 매니큐어 지울 때 사용하는 리무버라는 제품이지만 화학약품인 아세톤과 동일한 성분으로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화장솜을 아세톤에 적신 후 역화시험기 윗부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역화시험기 아랫부분에서 점화원을 가하면 불이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세톤의 유증기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역화시험기 아랫부분으로 점점 내려오다 점화원을 만나는 순간 불이 붙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유증기가 작은 불씨에도 커다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더 큰 역화시험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비커입니다. 여기에 휘발유를 채웠다
다시 덜어내겠습니다. 이쪽 비커엔 아무것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공기만 채워져 있겠죠. 자, 그럼 두 비커에 저마온을 가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휘발유에 유증기가 채워진 비커에 불이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유증기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유증기가 더욱 위험한 이유는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는 작은 불티만으로도 큰 폭발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증기가 가득 찬 공간, 바로 화약고인 셈입니다. 자, 이처럼 사료위험물은 작은 스파크나 정전기에도 쉽게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셀프 주유소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더욱더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유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증기가 안개처럼 새어나와서 정전기 불꽃이 튀게 되면 폭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인화점이 낮은 사료위험물 또한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험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한쪽은 등유를 준비했고요. 다른 한쪽은 휘발유를 준비했습니다. 자, 유증기에 불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유 쪽에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휘발유 쪽에 성냥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유에는 불이 붙지 않고 휘발유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등유는 인화점이 50도가 넘어가고 휘발유는 인화점이 마이너스 43도이기 때문입니다. 제4류 위험물들의 화재나 폭발은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보일오버 현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원유나 중진류와 같이 끓는 점이 다른 성분을 가진 유류의 저장 탱크에 화재가 장시간 진행되면 유류 중 가벼운 성분이 먼저 유류 표면층에서 증발하여 연소되고 무거운 성분은 계속 축적되어 상부의 층을 이루게 되는데 이를 연료층이라 합니다. 이 연료층은 화재 진행과 더불어 점차 탱크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탱크 하부의 수분이 이 뜨거운 연료층의 온도에 의해 수증기로 변하면서 급작스러운 부피 팽창이 이루어지게 되죠. 부피가 팽창되면서 상층의 유류가 불이 붙은 채로 탱크 밖으로 분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바로 보일오버 현상이라고 하죠. 이 보일오버는 탱크 화재 시 가장 위험하고 경계해야 할 현상이기도 합니다. 다음 슬로브오버 현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점성이 큰 중진류와 같은 유류에 화재가 발생하면 유류 표면의 온도는 물이 끓는 온도 100도 이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고온층의 표면에 소화 작업으로 물이 주입되면 물이 급격히 증발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부피 팽창 또한 급격히 일어나 불이 붙은 유류와 함께 탱크 밖으로 분출되는 현상을 바로 슬로브오버라고 합니다. 이 슬로브오버 현상은 유류 화재 시 물이나 포소와 약재를 방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제 블레비 현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휘발유와 같이 인화점이나 빛점이 낮은 인화성 액체가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은 저장 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하여 탱크 벽면이 장시간 화염에 노출되면 탱크는 물론 내부 액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액체가 차 있지 않은 탱크의 윗부분의 온도는 매우 상승하여 재질의 인장력이 약해지고 탱크는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지요. 저장 탱크 윗면이 파열되면 탱크 내부의 압력은 급격히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탱크 내부의 액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폭발적인 증발력에 의해 액체 및 탱크의 조각과 부속품 등이 날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블레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화재, 폭발 현상이 더 남았습니다. 먼저 액면 화재라고도 불리는 풀파이어 현상부터 알아볼까요? 개방된 용기에 휘발유, 등유, 경유와 같은 사료 오염물이 저장된 상태에서 그 유증기에 불이 붙게 되어 발생하는 화재를 바로 액면 화재, 풀파이어 현상이라 합니다. 이는 화재 초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진화가 어려워
보일오버나 슬로브오버 등의 현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출 화재라고도 하는 제트파이어 현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트파이어 현상은 사류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이나 저장하는 용기로부터 위험물이 빠른 속도로 누출될 때 점화되어 발생하는 난류 확산형 화재로 이로 인한 복사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화재 현상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사류 위험물의 폭발 현상을 살펴봤는데요. 이 사류 위험물들의 화재 특징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동성 액체이므로 연소의 확대가 빠르고요. 증발 연소함으로 불티가 나지 않습니다. 또 인화성이므로 풍화의 화재에도 인화되죠. 사류 위험물들은 화기 등에 의해 인화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화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정전기 발생에 유의하고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류가 대부분인 사류 위험물들은 일반적으로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수소화 시 화재면이 물 위에 넓게 퍼지며 확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량의 누설이나 작은 액면의 화재에는 분말 또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등을 이용한 질식소화 방법이 적합하며 대량의 경우에는 호소화약제에 의한 질식소화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가연성 물질이자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로서 자기 연소를 일으키기 쉬운 물질, 바로 제5류 위험물 이야기입니다. 5류 위험물들은 연소와 분해 속도가 굉장히 빨라 폭발성이 있는데요. 약간의 가열과 충격, 마찰에도 민감하며 다른 약품과의 접촉 시 폭발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제5류 위험물은 장기간 공기 노출 시 산화 반응에 의해 열분해하여 자연 발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앞서 말했듯 그 자체가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자기 연소를 일으키기 쉬운 자기 반응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연소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지요? 맞습니다.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은 연소의 3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오류연물은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벌써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점화원을 가까이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럼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류위험물인 염소산 칼륨과 2류위험물인 정린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1류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로서 산소를 가지고 있고 2류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로서 가연물인 상태가 됩니다. 자, 각각의 시약으로부터 일정량씩 덜어서 이 호일 안에 혼합해 봤습니다. 즉,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혼합되어 있는 오류위험물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점화원 역할을 할 충격을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위험물과 점화원을 가까이 한다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 이제는 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오류 위험물의 화재 시엔 바람을 등지고 엄폐물을 이용하여 다른 연소를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용기의 파손이나 균열에 주의하고 흘렸을 경우엔 강철제 도구를 사용하면 정전기나 불꽃 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흡수제 등으로 빨아들여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산화성 액체로 이루어진 제6류 위험물은 불연성 물질입니다. 대부분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 물질이기도 하죠.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보다 무겁고 대부분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도 있죠. 실험을 통해 6류 위험물의 성상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와 그 성질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다른 가연성 물질과 만나 분해 시 산소를 방출해 화재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이 매우 비슷합니다. 이것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육류 위험물인 과산화수소를 준비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물질명처럼 산소가 과하게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산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산화수소에서 발생하는 산소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주방세제를 섞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촉매로서 요오드와 칼륨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거품이 발생하는 현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거품 속에 담겨진 기체는 산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꺼져가는 불씨가 조연성인 산소를 만나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육류 위험물은 분해 시 다량의 산소를 발생합니다. 곧 화재 확대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6류 위험물의 공통성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연성 물질로서 강산화제이며 조연성 물질인 6류 위험물은 물에 잘 녹고 물과 접촉하면 열을 발생합니다. 부식성 또한 강하며 증기는 유독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육류 위험물은 물, 가연물, 염기 및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화재 시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마른 모래나 CO2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분을 흡수하는 흡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산성 용기에 보관하여 위험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취급 장소 부근에는 샤워나 수도 설비를 갖추어 만일의 경우 피부에 닿으면 점막을 부식시킬 수 있으므로 즉시 세척할 수 있도록 하고, 증기가 매우 유독하므로 취급 시에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제1류에서 6류까지의 위험물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각 위험물 성상에 대해 정리가 잘 되셨나요? 위험물 취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은 다루는 위험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의 안전은 곧 대한민국의 안전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실현될 때 비로소 우리 모두의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이번 시간은 토목 안전사항 중 발파에 대한 안전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발파 작업 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첫째, 발파 작업 특별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발파 작업자는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특별교육을 이수하시고 작업에 투입해주세요. 둘째, 장약 작업 전 누설 전류 측정. 발파를 위한 장약 작업 시 정전기 방지복을 착용하고 누설 전류 측정기로 누설 전류를 측정해요. 누설 전류 발생 시 발파 작업을 중지해요. 마지막으로 낙뢰 등 악천후 시 발파 작업 금지. 셋째, 발파 작업 비산 방호 매트 설치 및 대피시설 설치. 발파 작업 시 소음과 흙먼지, 부석이 비산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산 방호 매트 설치 및 작업자분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설치 후 작업을 진행해요. 넷째, 발파 시 접근 통제 및 비상 방송. 발파 작업 시 주변 근로자 접근 통제를 위한 비상 방송 및 발파 작업 경고 표지판 설치 후 발파 작업을 진행해요. 발파 작업 전 주변 근로자 유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다섯째, 발파 후 부석 제거 및 접근 통제. 발파 시 진동에 의해 주변 부석이 떨어져 맞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발파 후 점검하고 위험 구간은 출입 통제 후 부석 등 미리 제거를 진행합니다. 여섯째, 폭약류 취급주 및 저장소 보관. 폭약류 취급 시 화기 사용 및 주변 흡연을 절대 금지해요.
저장 시에는 담당자 이외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이중 잠금 장치, 접근 방지 철망, 경고 표지 및 관리 담당자를 부착하고 소화기까지 배치하면 끝! 이번 시간에 알아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파 작업 특별 교육 실시, 장약 작업 전 누설 전류 측정, 발파 작업 비상 방호 매트 설치 및 대피 시설 설치, 발파 시 접근 통제 및 비상 방송, 발파 후 부석 제거 및 접근 통제, 폭약류 취급 주의 및 저장소 보관,